그 2023년에 금융위기가 터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보시는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사실 금융위기는 이미 터졌어요. 아, 네. 경제 전문가들조차도 그걸 미처 포착하지 못했을 따름이죠. 미국은 지난해 상반기에 네. 그 분기별 성장률이 각각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0.6% 성장을 했거든요. 네. 그 얘기는 당시에 이미 경기 후퇴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경기 후퇴는 금융위기가 진행되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갑자기 경기가 하강을 하기 시작한 거니까. 네.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난해 하반기에 금융위기를 겪었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분기별 성장률이 1분기, 2분기에 각각 2.6, 3.0%를 기록하다가 3분기에는 1.3%로 반토막 났고 네. 4분기에는 마이너스 1.6%를 기록했거든요. 네. 이것은 연율로 제가 환산한 수치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그때 당시에 왜 금융위기가 진행했는지를 먼저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세계 금융위기가 미국에서 먼저 터졌으니까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 그 2020년도에 코로나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미국도 경기 후퇴가 심각하게 일어났었거든요. 네. 그때 그 경기 후퇴를 경기 상승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과도하게 경기 부양 정책을 펼쳤어요. 통화는 무려 52%를 증가시키고 또 재정 지출도 42%를 증가시켰어요. 그리고 네. 기준금리도 2.5%에서 0.25%까지 줄기차게 낮췄습니다. 경기 부양 정책을 과도하게 펼치면 당연히 경기 과열이 일어나거든요. 네. 경기 과열은 또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냐면 물가 불안과 경상수지 적자로 나타나요. 네. 그래서 실제로도 미국은 물가가 아주 심각하게 불안해졌고 또 경상수지 적자도 과도하게 커졌어요. 네. 그중에서 물가 불안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으니까 세상에 알려져 있지 않은 경상수지 적자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미국의 2019년도 경상수지 적자는 GDP의 약 2.2%였어요. 네. 이거는 미국 경제가 감당할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국제 거래가 늘어나면서 기축통화인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또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경제가 성장하면서 외환보유고를 축적할 필요가 있는데 그 수요가 있어요. 네. 그 수요를 합하면 미국 GDP의 약 한 2.5% 정도 돼요. 네. 그래서 2019년도에 기록했던 2.2%의 경상수지 적자는 미국 경제가 감당할 수준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과도한 경기 부양 정책으로 경상수지 적자가 2020년부터 급격하게 악화가 돼요. 네. 그래서 2020년도에는 GDP의 2.9%, 그리고 2021년도에는 GDP의 3.6%까지 증가를 해요. 네. 그러자 이제 그만큼의 이제 달러가 해외 시장에 유출되니까 그 달러 가치가 하락하기 시작했죠. 네. 달러 가치가 하락하기 시작하니까 미국에 투자됐던 국제 금융 자본들이 환차손을 피하기 위해서 미국을 이탈했어요. 그 바람에 이제 신용 파괴가 작동을 하면서 금융위기를 진행을 시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정책 처방이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 거예요. 네. 미국은 고금리 강달러 정책을 펼쳐서 네.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효과가 있었죠. 고금리 정책을 펼치니까 다른 나라의 저축이 미국으로 빨려갔고 그리고 다른 나라에 투자된 국제금융자본들은 달러가 강세니까 미국에 투자하면 환차익이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으로 엄청난 규모로 이탈을 해갔어요. 그 바람에 미국 내의 유동성은 풍부해졌고 이 풍부해진 유동성이 신용 파괴 작동을 차단해 줬어요. 그래서 미국은 지난해 상반기 말부터 경기가 상승을 하기 시작하는데 하반기에는 아주 빠르게 상승해서 2022년도 4분기의 분기 성장률은 2.7%까지 올라가요. 네. 근데 이건 전형적으로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이에요. 다른 나라에 투자된
국제 금융 자본을 빨아들였으니까, 그리고 다른 나라의 국내 저축들을 미국으로 이탈시켰으니까 다른 나라들은 유동성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죠. 그 피해를 가장 크게 받은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난해 하반기에 경기 후퇴를 겪었었고 금융위기도 같이 겪었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하게 이제 경제의 난을 겪은 나라들은 경상수지가 만성적인 적자 국가들이에요. 이 나라들은 대부분 그 제3세계에 있는 국가들이거든요. 이 나라들은 외환보유고가 고갈 직전에 갔거나 아니면 외환보유고가 거의 고갈되면서 외환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었죠. 근데 그런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은 반드시 미국 경제에 다시 부메랑으로 돌아가서 타격을 입혀요. 네. 그래서 지금 올해 1분기부터는 그런 타격이 구체화됐어요. 실제로도 지난해 3분기 중반부터 4분기 경에는 미국으로 빨아들 다른 나라의 저축이나 다른 나라에 투자된 국제 금융 자본들이 이제 고갈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끌어들일 자금이 없으니까 미국에서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을 하면서 실리콘밸리 은행, 또 시그니처 은행,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이런 그 은행들이 연쇄적으로 파산하거나 합병당하는 일이 벌어졌죠. 네. 그래서 올해 1, 4분기에는 미국의 성장률이 지난해 4분기 2.7에서 1.1%로 떨어졌는데 2분기에는 더 떨어질 것 같아요.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에선가 금융위기를 발발시킬 트리거가 터진다면 올해 6월이나 7월 달에 그게 터지면 금융위기가 본격적으로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진행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6, 7월에 터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설령 그런 트리거가 터지지 않더라도 연말쯤에는 미국 주식시장에서 어떤 붕괴에 직면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미국의 그 다우지수를 보면 지금 36,000까지 갔다가 32,000대, 33,000대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지금 거품이 잔뜩 껴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이 심리적인 저지선이라는 산만이 깨지게 되면 어쩌면 대책 없이 밑거름을 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미국 정책 당국이 지금도 그 주식시장을 벼텨내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근데 그런 노력도 별무 성과가 없지 않을까 연말쯤에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금융위기가 조만간 세계 경제를 덮칠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이코노미스트 분들 가운데서도 보니까 하반기로 갈수록 미국 쪽 경기 지표, 그 고용 지표도 좀 안 좋아지고 있고, 그래서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 침체가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 거랑 같은 맥락이에요. 그럼요. 지금 그러니까 신용 파괴 원리라는 거는 원래 물 밑에서 작동을 해요. 네. 그리고 그건 압력으로만 작용을 해요. 네. 그러니까 신용 파괴 원리라는 것은 그 유동성을 신용 승수배만큼 줄이는 그 압력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결과가 나타나면 그 경제 내의 신용성이 급격하게 축소되는 걸로 나타나지만 그게 시간이 좀 걸려요. 네. 그 압력으로만 계속 작동을 하면서 그 계속 줄여가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웬만한 예민한 촉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포착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현 경제학에는 불행하게도 경제 병약이 없어요. 네. 그래서 신용 파괴 원리의 작동이라는 이것도 지금 우리 경제학계에서는 몰라요. 경제 전문가 사회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금융시장에서 오랜 그 세월 동안 그 경험을 축적했던 분들 그리고 촉이 아주 예민하신 분들 이분들은 벌써 느끼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오늘 신문을 보니까 그 골드만삭스랑 모건 스탠리도 한쪽은 강세장으로 보는데 다른 한쪽은 강세장 아니고 위험에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전문기관들도 의견이 갈리더라고요. 당연하죠. 네. 근데 네. 소위 경제 전문기관들이라는 게 대부분 그 이제 투자 회사와 이렇게 엮여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의도를 숨기고 전망을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특히 경계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주식에 선물을 많이 매입했다. 그러면 이 가격은 오를 거라는 전망을 해요.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거 사례를 제가 제법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건 특히 경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막 트리거라는 거는 딱히 막 예상을 한다거나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닌 건가 보네요. 글쎄요. 트리거라는 것은 워낙 돌발적으로 터지는 거라 이게 어떤 형태로 언제 어디에서 터질지를 몰라요. 올해 3월 달에 미국의 그래도 중대형 은행들이에요. 실리콘밸리 은행, 또 시그니처 은행, 또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들은 그래도 자산이 그 1,000억 달러 훨씬 넘는 그런 그 중대형 은행들인데 그 세 은행의 파산을 초래한 게 뭐냐 그러면 그 실버게이트라는 자산 규모 500억밖에 안 되는 캐피탈이에요. 이 조그만 캐피탈이 이 파산을 하자마자 바로 전염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트리거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그런 조그만 곳에서 터져요. 근데 사람들이라는 게 조그만 데는 별로 관심을 안 갖잖아요. 그리고 저도 미국의 뭐 5대 투자은행 또 5대 상업은행 이런 건 이제 관심을 갖지만은 그 밑에 30위, 50위 이쪽의 금융회사들은 관심을 갖기 어려워요, 사실은. 네. 그런데도 경영수지를 면밀히 살피면 그걸 찾아낼 수는 있는데 그 노력만큼 그 효과가 별로예요. 그 트리거라는 게 저희가 뉴스에서 좀 이렇게 보면은 뭐 블랙스완이나 검은 백조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개념인 건가요? 트리거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뱅크런이에요. 그러니까 2008년도에도 베스턴스에서 뱅크런이 일어났잖아요. 네. 근데 뱅크런은 그 CEO가 자신만만했어요. 우리는 맞아요. 현금 맞아요. 보유가 맞아요. 충분하다. 예금 인출 사태가 터지더라도 얼마든지 그거를 다 지불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자마자 맞아요. 예금자들이 특히 그 주요 상업은행들이 예금을 인출했어요. 네. 그러니까 현금 보유비율이라는 걸 100% 가지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네. 법적으로도 전체 예금의 몇 % 이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가지고 있을 수가 없거든요. 만약에 뱅크런이 예를 들어서 현금 보유율이 10%다. 그러면 10% 넘게 그 예금 인출이 요구가 발생하게 되면 가지고 있는 증권들 다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헐값에 팔아야 된다고요. 네. 그러면서 도산위기에 처해요. 베어스턴스가 그렇게 해서 도산했고 이게 신용 파괴 원리를 본격적으로 이제 눈에 보이게 작동을 시키면서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이제 거의 모든 사람들이 금융위기가 세계 경제를 덮쳤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빠르면은 6, 7월, 늦어도 하반기에는 트리거가 터질 수 있다. 트리거는 터지기도 하고 안 터지기도 해요. 그걸 제가 뭐라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근데 저는 그런 그 예감이 와요. 6월 아니면 7월에 터진다. 6월은 이제 뭐 중순이 다 돼가니까 그 6월 말쯤 아니면 7월에 터진다. 올해 맞는 말인데. 근데 그 트리거가 꼭 그럴 것 같다는 기분만 들어요. 지금 제 생각에는. 네. 그 말씀하실 때 그 경상수지 적자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왜 중요한 거예요? 미국이 지금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으면서 물가 불안 해소하기 위해서라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그 밖으로 내세운 명분에 불과하고 사실은 경상수지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 고금리 정책을 펼치는 거거든요. 고금리 정책을 펼치면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다른 나라의 저축과 또 국제 금융 자본들이 다른 나라에 투자된 것들이 이제 미국으로 몰려오면서 유동성을 풍부하게 해주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미국이 몇 번 그 덕을 좀 봤어요. 이제 심각하게 진행되던 금융위기를 차단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정책을 펼쳤는데 그건 그야말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정책이에요. 임시 방편이었고 또한 그 땜질식 그 처방이었고 그 대증요법이 가끔은 효과를 보는데 그 근원을 찾아서 처방을 하지 않으면 만성 질병으로 발전해서 목숨을 위협하는 경우가 또 생기잖아요. 네.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경상수지 적자가 늘어난다는 거는 달러 패권이 약화되는 거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저는 이제 달러 패권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아이, 과연 그럴까 하는 의문이 자꾸 들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대안이 없어요. 달러를 대신할 대안. 이제 유로가 대신할 수는 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그 국제 기축 통화의 역할을 하는 통화들은 그 나라가 경제 패권을 쥐었을 때 그 역할을 해요. 이를테면 중세의 그 이탈리아의 도시국가들 중에서 베네치아가 경제 패권을 쥐니까 그 베네치아 통화가 이제 기축 통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포르투갈로 넘어가니까 포르투갈 통화가 또 국제 기축 통화 역할을 하다가 금방 또 스페인으로 넘어가잖아요. 경제 패권이. 그러니까 이제 스페인 통화가 국제 기축 통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 패권이 네덜란드로 넘어가니까 네덜란드의 길드화가 이게 국제 기축 통화 역할을 해요. 그러다가 또 산업혁명으로 경제 그 패권을 쥐게 된 영국으로 이제 이게 넘어가면서 영국 파운드가 그 기축통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세계대전 이후에는 미국의 달러가 국제 기축통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경제 패권은 사실상 미국이 쥐고 있죠. 네. 물론 미국은 세계대전 직후에 세계 산업 생산의 거의 절반에 육박할 정도로 막강한 경쟁력과 막강한 성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세계 공업 생산의 약 25%를 차지해요. 그래도 꽤 큰 규모고 여전히 지금 세계 경제 패권을 미국이 쥐고 있어요. 네. 그뿐만 아니라 그 어느 나라의 통화가 국제 기축 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들이 있어요. 첫째는 거래나 인출이 쉬워야 돼요. 네. 그래야 누구나 인정을 할 거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또 가치가 장기적으로 안정돼 있어야 돼요. 네. 그래야 누구나 그 화폐를 가지고 싶어 하죠. 세 번째는 이 두 개를 위해서는 그 외환시장이 충분히 발달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야 거래도 쉽고 또 가치도 그 안정적이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또 환율 조작이 상대적으로 적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정치가 안정적이어야 돼요. 네. 정치가 불안해지면 화폐 가치는 그 바닥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이런 모든 면에서 지금 국제 기축 통화에 도전하는 나라들은 아주 불리한 입장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당분간 어려워요. 네. 그런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이라는 걸 세상이 아는 일인데, 중국의 위안화 가치는 지금 그 달러당 6.1 위안 하다가 지금은 7.1위안까지 올라가 있잖아요. 그 단기간에. 이렇게 가치를 끌어올리는데, 가치가 이렇게 급변하는데 누가 위안화를 갖고 싶어 하겠어요. 또 그 중국은 노골적으로 그 위안화 환율을 조작하고 있잖아요. 네. 뿐만 아니라 중국의 외환 시장은 거의 원시적인 수준이고 정부의 통제하에 있어요. 네. 그래서 언제든지 위안화 가치를 올렸다 내렸다 할 수가 있는데 누가 거기에 안심하고 투자를 할 수 있겠어요. 네. 거기다가 중국은 시진핑 등장 이후에 거의 절대 군주국가처럼 가고 있잖아요. 네. 정치가 안정될 수가 없죠. 정치 안정의 필수적인 전제 조건은 민주화예요. 근데 막 브릭스 국가들이랑 막 사우디 그 원유 결제도 위안화로 한다고 하고 점점, 그리고 전체 세계 총 생산량 중에 중국이 차지하는 부분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위안화의 입지가 과거와는 다르다, 이렇게 또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중국이 이제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비약적인 성장을 하면서 이제 네. 커졌어요. 그래서 G2라고 불리잖아요. 네. 미국과 함께 이제 두 번째로 경제 규모가 큰 나라인데, 문제는 국제 거래에서 위안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3%가 안 돼요. 그래요? 이제 그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이 자기 힘으로는 부족하니까 사우디 끌어들이고 러시아 끌어들이고 브라질 끌어들이고 인도 끌어들이고 해서 같이 우리끼리 국제 기축통화를 만들어 보자 이 얘기를 하는데, 네. 사우디를 제외하고는 중국과 통화 스와프든지 아니면 기축통화를 공동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든지 손해봐요. 중국이 손해봐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 가치가 지금 똥값으로 떨어져 있잖아요. 루브라 많이 떨어져 있죠. 또 브라질 헤라도 지금 많이 떨어져 있죠. 또 인도는 그런 대로 이제 버티고는 있는데, 인도는 좀 통화 가치가 지금 그렇게 안정적이지 못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중국이 힘을 모으고자 하는 나라들의 통화 가치가
불안하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손해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오합지졸들이 모인 거 그런 느낌으로 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군요. 그러면 중국의 위안화가 미국을 대체하는 기축통화의 위치에 오르는 거는 좀 먼 얘기다. 당분간 어려워요. 근데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민주화 없이 경제 번영을 지속한 나라가 없어요. 안정. 중국도 개혁 개방 등으로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번영을 누렸거든요. 근데 시진핑 등장 이후에는 이 민주화가 계속 후퇴하고 있어요. 네. 이게 민주화라는 것은 민주 제도가 정착된 그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향해 가는 속도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후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도 지금은 경제 성장이 한계에 왔다. 특히 이제 그 절대적인 권력을 갖게 되면 그 절대 권력을 유지하는 게 정권의 최상의 목표가 돼요. 최고의 목표가 돼요. 그렇다 보면 이제 충성파들 중심으로 인맥을 구성을 해요. 지금. 경제 정책 부처도 마찬가지고 산업 부처도 마찬가지고 모든 분야의 충성파들을 임명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국가 경제의 경쟁력, 성장력은 떨어지게 되죠. 지금 러시아의 푸틴이 우크라이나의 조그만 나라의 전쟁을 걸었다가 지금 이제 패퇴 직전이잖아요. 지금 대반격이 시작됐다. 그 이유가 군대에도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들, 자기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을 임명을 했어요. 근데 충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역량이 있겠어요. 스스로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충성심이 좀 약하죠. 내가 이런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자부심이 있으니까. 러시아 경우를 보면 공군 참모총장이 육군 출신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공군의 지금 이력이 전혀 발휘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민주화라는 것은 국가가 강해지는데도 필수적이지만 경제 성장에도 필수적이에요. 근데 지금 중국은 그 반대의 길을 가고 있으니까 조만간 어려워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일이 없더라도 중국 경제는 쇠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중국은 2010년대 초부터서 계속해서 성장률이 떨어져 왔거든요. 특히 이제 2010년대 중후반부터는 6%로 떨어졌고 최근에는 더 떨어졌잖아요. 근데 경기가 지속적으로 하강하고 있는데 그 원인을 아직 못 찾았어요. 그리고 세계 어느 경제 전문가도 중국이 이것 때문에 지속적으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고 적합한 분석을 내놓지를 못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제 일종의 사고의 벽이 지배하게 된 건데 바람직하게 여겨졌던 것이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내게 되면 그게 바람직하다고 자꾸 믿게 되고 그 정책을 펼치게 돼요. 그게 바로 경상수지 흑자의 과다예요. 우리 말에 그 얘기가 있잖아요. 과유불급이라고. 또 오히려 경상수지 흑자가 아까는 적자도 문제인데 흑자도 문제, 과잉 흑자도 문제. 그럼요. 성장률도 지나치게 높으면 절대로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군요. 적정한 수준이어야 돼요. 경상수지 흑자도 적정한 수준까지는 경제 성장을 일으켜요. 특히 이제 한 5년에서 10년 정도는 경상수지가 흑자를 기록하면 성장률을 추동을 시켜줘요. 성장률이 높아져요. 근데 그 이후로는 경상수지 흑자는 반드시 성장률을 낮춰요. 왜 그러냐면 경상수지 흑자가 누적이 되잖아요. 그럼 자국 화폐 가치가 올라가는, 그러니까 환율은 떨어지는 그 압력으로 작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출 기업들 아우성이죠. 이제 그렇죠. 곧 죽겠다, 곧 이제 파산한다 그러고. 그러면 이제 정책 당국은 환율도 경상수지 흑자로 얻은 외환을 그걸 사들여서 그 환율 하락을 막아요. 그래도 그게 금방 한계 봉착하니까 그러면 이제 경상수지 흑자를 해외 투자라는 미명하에 해외로 유출을 시켜요.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수출로 애써 벌어들이는 소득을 금방 해외로 유출했다는 얘기예요. 소득이 해외로 유출됐으니 어떻게 돼요? 내수는 당연히 부진해져요. 이게 지금 일본이 지난 30여 년 동안 초장기 저성장을 하는 근본 원인이에요. 근데 경제 병력이 없으니까 지금 경제학자들, 경제 전문가들이
그 사실을 몰라요. 경제 병리학적 관점에서 접근하면 금방 알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병리학적 관점이라는 건 뭔가 밸런스 이런 건가요? 경제 병리학이라는 것은 그 일반 경제 원리도 중요해요. 네. 경제 위기, 금융 위기가 진행하는 일반 경제 원리가 뭐냐 이걸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임상 사례예요. 네. 좋은 의사는 병약을 아무리 열심히 공부했어도 그렇죠. 현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임상 경험을 장기간 거쳐야 좋은 의사가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경제학에서도 임상 사례를 열심히 연구해야 그 경제 병리학의 전문가가 될 수 있고 그뿐만 아니라 임상 사례를 열심히 연구하잖아요. 그러면 경제 위기 혹은 이제 금융위기 이런 게 진행되는 그 경제 원리를 거기서 또 추론을 해낼 수가 있어요. 네. 그만큼 중요해요. 그러니까 임상 사례를 그만큼 열심히 연구하면서 경제 병리학과 연결해서 뭔가 이렇게 도모를 해본 사람만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경상수 적자는 성장에 도움이 돼 이렇게 믿고 말아요. 그럼 이게 이제 사고의 벽을 형성해요. 그래서 그 벽을 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 그렇게 35년 가까이 저성장을 장기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중국에서도 벌어진 일이고. 중국도 지금 그 길로 가고 있고 지금 세계적으로 경상수 적자가 좀 과다한 나라들은 다 성장률이 2%대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 낮아요. 그러니까 그게 수출 기업이 조금 막 아우성 칠 때 오히려 그 이제 환율을 조금 더 이제 그 자국 통화를 강세를 시켜서 더 긴장하게 하고 더 경쟁력을 갖추게 하고 여기서도 살아남아라 이렇게 좀. 맞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예요? 우리나라 정책 당국이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이 증가하고 경기는 호전된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현실에서는 반대거든요. 네. 환율이 상승하잖아요. 그럼 수출은 반드시 줄어요. 반대 사례가 없어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역사를 보더라도 다 그래요. 그뿐만 아니라 환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하면 그 나라는 경제 번영을 혹은 경제 패권을 누려요. 네. 반면에 환율이 계속 상승하잖아요. 그럼 그 나라는 아무리 번영하던 나라더라도 쇠락의 길로 걸어요. 반대 사례가 없어요. 그러면 이론보다 현실이 먼저잖아요. 그 현실을 먼저 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절반에 가깝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틀렸어요. 수출은 총 매출액이고 또 GDP는 부가가치 총액이잖아요. 그렇다면 기준을 일치시켜야 할 거 아니에요. 깡통 하나와 드럼통 하나를 두 개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기준을 일치시켜야지. 부피를 일치시키든지 무게로 일치시키든지 일치를 시켜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일치를 시키면 우리나라 수출은 GDP의 10%가 안 돼요. 매년 달라지는데 9.5에서 9.8로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반면에 내수는 90%가 훨씬 넘어요. 그러면 내수는 환율이 떨어질 때 유리하겠어요? 환율이 상승할 때 유리하겠어요? 환율 내릴 때. 그럼요. 환율이 떨어지면 우리가 수입해오는 주요 자원들, 우리 자원 전부 다 지금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고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거의 대부분 의존하고 있으니까. 그것들을 싸게 사올 수 있잖아요. 네. 그 물가 안정에 기여하잖아요. 시설재, 기타 재화들도 우리가 싸게 사올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같은 소득으로 더 많이 소비할 수 있게 되니까 내수는 활성화돼요. 환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할 때. 이제 그런 아주 간단한 상식을 외면하게 하는 게 현재 경제학이에요. 좀 극단적인 사례일 수 있을 것 같은데 IMF 때 저희 환율이 막 700원, 800원 막 이랬잖아요. 그건 너무 낮았던 건가요? 그때는 사실 이런 조금 지금과 상황이 달라요. 그러니까 외환위기라는 것은 경상수지 적자의 누적이 초래한 거예요. 네. 경상수지 적자가 과다하게 누적이 되면 외환보유고를 고갈시키잖아요. 네. 그 외환보유고 고갈이 지금 외환위기거든요. 외환보유고가 고갈되면 환율이 급등하면서 자본수지까지 또 악화를 시켜요. 환차손이 생기니까. 네.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환율이 그 수출과 수입의 조정자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환율이 급등을 하게 되면 수출은 유리해지고 수입은 불리해지는 건 사실이에요. 네. 이건 단기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면 경상수지 적자가 커지고 있으면 환율이 상승했어야 하는데 외환위기 직전에는 당시에
종금사라고 그러죠. 종합금융회사들. 이게 그 6개에서 30개로 늘었어요. 네. 근데 이 종금사는 해외에서 외자를 들여와서 국내에서 이제 돈 장사하는 업종이었었고, 당시에 이제 그게 주요 기반이 당시 대통령이었던 김영삼 대통령의 이제 그 고향에 기반을 둔 데였어요. 그래서 외환위기 터진 다음에 부산 경남 엄청 어려웠어요, 경제가. 그것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종금사를 뭔가 대가를 받고 신규 설립해 줬는데 환율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럼 환차손이 생기잖아요. 종금사 다 망해요. 네. 그러니까 종금사 살리려고 환율을 그 안정적으로 유지하다가 결국은 그러니까 환율이 오르는 걸 이제 막다가 결국은 외환보유가 고갈되게 됐죠. 그때 상황과 지금 달라요. 지금은 뭐가 다르냐면 특히 우리나라 수출품들이 다 명품대로 다 올라섰어요. 펀더멘털이 올라간 거예요. 당시에는 값이 쌀수록 많이 팔렸어요. 근데 명품일수록 값이 싸지잖아요.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매출은 줄어요. 우리 EU하고 우리가 FTA 체결할 때 유럽의 명품 회사들이 관세가 30-40% 줄어들었으니까 가격을 그만큼 낮출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FTA 체결되자마자 이 유럽 명품 업체들은 한결같이 다 자기네 명품 가격을 다 끌어올렸어요. 그래요. 명품 가격은 떨어지면 그 명품 대접 못 받아요. 우리나라 수출품도 마찬가지예요. 지난해 우리나라가 수출이 급감했잖아요. 거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어요. 중국 경제가 어려지면서 중국 수출이 줄어든 것 등등 있는데 환율 상승이 가장 결정적이었어요. 특히 중국에 대한 수출이 급감한 이유도 중국에 수출하던 우리 수출품들 가격이 낮아질 수 있으니까 낮췄단 말이에요. 우리 기업들이. 명품 대접 못 받으니까 매출은 줄은 거죠. 그 양이 더 커요. 네. 그래서 지금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때예요. 그러네요. 이게 상황에 맞게 그런 전환을 잘 해야 되겠네요. 면밀히 살펴가지고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경상수지 지나친 흑자의 문제가 정말 뭐 비단 중국, 일본 문제가 아니라 한국도 문제가 될 거예요. 한국, 대만, 독일 다 같아요. 너무 수출 위주로 이렇게. 그런 쪽에서. 경상수지 흑자가 과다한 건 절대로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경상수지 적자는 누적이 될 경우에 이게 급성 질환을 일으켜요. 경상수지 흑자가 과다해지면 만성 질환을 일으켜요. 이건 우리 몸과 똑같아요. 네. 영양분을 과다하게 섭취하잖아요. 그럼 만성 질환이 일어나잖아요. 성인병 등등. 근데 우리가 영양분을 섭취를 못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금방 죽을 수가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경상수지 적자는 급성 질환을 일으키고 또 경상수지 흑자는 만성질환을 일으킨다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어요. 이게 경제병약이 없으니까 이런 얘기를 못해요. 다른 분들은. 저는 경제병약이 왜 경제학이 없는지 지금도 의문이에요. 미국은 현재로서는 유일한 초강대국이잖아요. 네. 그 지위를 지키고 싶을 거 아니에요. 네. 특히 이제 경제 패권을 유지하고 싶을 거고 그걸 위해서는 기축통화의 지위도 유지해야 되는데 중국이 자꾸 거기에 이제 도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역사적으로 국뽕은 반드시 그 나라 그 민족에게 그 심각한 폐해를 남겨요. 네. 그 국수주의도 마찬가지고 대표적인 게 그 독일의 나치 정권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조선 말 쇄국 정책 또 그 밖에 사례 얘기하자면 끝도 없어요. 중국의 중국몽, 또 1대1로, 네, 또 중국의 그 위안화를 기축통화를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들 이런 것도 전형적인 국뽕의 산물이에요. 또 미국도 또 자꾸 그리 가는 것 같다고 제가 지금 많이 불편하죠. 네. 그러니까 그 1대1로 사업도 부채가 엄청 심각하다고 막 그러던데요. 지금 중국은 1대1로로 네. 그 관련국들에게 그 상업차관 9,700억 달러 네. 그리고 통화사업부 7천억 달러를 제공했잖아요. 네. 이 1조 7천억 달러 이게 그 부실화되기 직전이잖아요.
1대1로 사업으로 그 자금을 지원했던 나라들이 하나같이 외환위기 늪에 이미 빠져 있거나 아니면 외환위기에 직면하고 있잖아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 나라들의 통화 가치는 거의 똥값이 돼 있고 경제 엔화는 아주 심각해져 있고 뭐 그 대표적인 나라가 스리랑카, 레바논, 튀르키예, 헝가리, 또 파키스탄 등등이잖아요. 네. 이 나라들에 지금 중국이 엄청난 규모의 돈을 투자했잖아요. 받을 길이 없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중국은 지금 그 나라들의 구제금융을 IMF가 더 많이 해줬어요. 경제 살려야 그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장래가 밝지 않아요. 그 받기 힘들어요. 그래서 특히 상업차관을 제공하는 건 상업은행들인데 그 경영부실이 아주 심각해요. 그것 때문에. 지금은 장부가로 이렇게 경영부실이 눈에 안 띄어나요. 근데 결국은 그 정산해야 돼요. 2030년 정도라고 하던데 그때 가서 터질 수도 있는 거군요. 중국의 그 경상수지 누적 흑자가 엄청난 규모거든요. 한때 그 외환보유가 4조 달러가 넘었는데 지금 거의 2조 원이 2조 달러가 날라갔어요. 네. 그러니 중국은 허침 쓴 거예요. 수출로 애써 벌어들여서 그 돈 다 그냥 이 거품 꺼지듯이 다 사라져 버렸으니까 굉장히 심각해요. 설마 이제 중국이 그 반도체 그런 미국의 견제 카드 때문에 그 대만 TSMC를 막 대만을 좀 침공하려고 하고 막 그런 움직임도 있잖아요. 혹시 전쟁 발발 가능성? 중국이 진짜 참다 못해서 마지막 최후의 카드로 전쟁을 딱 카드를 뽑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시진핑이 지금 중국의 절대 권력자잖아요. 네. 그 절대 권력자가 될 정도로 역량이 뛰어나요. 사실은. 그렇게 뛰어난 역량을 가진 사람이 잘못된 판단을 할 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만약에 시진핑이 대만을 침략했다. 네. 그러면 그 뒤에 어떤 참화가 중국 경제에 닥칠지 중국 경제 혹은 중국이라는 나라에 닥칠지 그거 판단 못 하겠어요? 네. 나는 틀림없이 시진핑도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짖는 개는 절대 사람을 물지 않는다. 사람을 무는 개는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확 문다. 그렇구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까 이제 금융위기로 좀 돌아가서 금융위기가 이제 올 안에 지금도 이제 터졌고 이제 올 안에 또 심각한 트리거가 뭔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꼭 미국에서 터지지 않더라도 중국이나 뭐 다른 나라에서도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제가 주시하는 게 미국도 주시하고 있지만 독일도 주시하고 있고요. 네. 또 중국도 주시하고 있어요. 네. 이 두 나라에서 터질 확률이 미국보다는 낮지만 다른 어느 나라보다 높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그게 주시하고 있어요. 네. 특히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도이체방크라는 게 상당히 대형 은행이에요. 네. 세계적인 굴지 은행인데 이게 유동성이 한번 빠졌었잖아요. 그 얘기는 당시에 이미 독일 경제 내에서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하고 있었다고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금융위기가 약하지만 진행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독일의 주식시장은 강세예요. 네, 너무 좋더라고요. 그거는 거품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금융장세다. 그리고 금융장세는 흔히 거품을 일으키고 그 거품이 꺼지면 금융위로 바로 발전한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서 독일 경제도 주시하고 있고 독일보다 심각한 건 사실은 중국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미국보다 심각해요. 중국이.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1대1로 사업 관련해서 약 1조 7천억 달러가 부실 채권이 돼 있어서 중국 금융기관에 그만큼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또 하나는 중국의 지방정부들이 재정을 30%에서 많게는 50% 가까이를 토지 사용권을 매각해서 충당을 해왔었는데 이 부동산 경기가 붕괴되면서 지금 그 재정을 꾸려갈 수가 없으니까 중앙정부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어요. 근데 이게 또 시장에서 소화가 잘 안 되니까 지방금융공사 설립을 또 허가해 줬어요. 그래서 지금 지방금융공사가 지방정부의 그 지방채를 지금 사줬는데 이 지방금융공사 부실이 장난이 아니에요.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거기에다 지금까지 덮여져 왔던 이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 웬만한 부실은 다 덮여져요. 네. 근데 국유기업들도 말이 아니에요, 지금. 국유기업들은 지금 까놓고 이렇게 그러니까 장부를 정확하게 이렇게 공개를 한다면 제가 얼마든지 짚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과거에 때가 2000년대 중반쯤 되는데 중국이 국유기업들 그 부실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주식시장에 국유기업들 시장 공개를 해요. 그때 주식시장이 상승세니까 너도 나도 이제 국유기업들 유명한 기업들 그 주식을 샀잖아요. 네. 그래놓고 그 가격을 폭락을 시켜요. 중국이요. 정책적으로.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상하이 지수 엄청 폭락하고.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자금으로 국유기업들의 부실을 다 덮은 거예요. 지금도 무엇인가 그런 수단을 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국유기업들이 부실해요. 거기다가 정책적으로 키워놓은 기업들 있잖아요. 특히 반도체와 그 배터리 관련 그 산업체들의 부실은 한두 개 빼놓고는 거의 다 지금 아주 심각해요. 아니, 그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대형 그 반도체 회사들이 계속 줄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부담이 어디로 가겠어요? 중국의 국책은행이든 상업은행의 부담으로 가요. 네. 그러면 경영부실이 되면 어느 은행인가 한쪽에서 파산 위험에 가게 되면 신용파괴가 급속하게 작동하면서 중국에서 트리거가 터질 수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중국도 미국 못지않게 열심히 보고 있어요. 미국은 이제 거의 모든 게 공개되고 있으니까 미국에서 그러니까 이런 그 어떤 금융위기가 닥치고 있을 때는 그게 빨리 터지면 그 타격이 적어요. 이게 공개된 그 시장 경제의 특징이에요. 터질 거 빨리 터져야 그 후유증 또 부작용이 적단 말이에요. 빨리 터지는 게 바람직한데 중국은 계속 그걸 덮고 있어요. 늦게 터지면 그 폐해가 훨씬 커져요. 엄청 곪는다는 느낌으로. 그런 거군요. 그러면 아까 이제 독일 증시도 좋고 미국 증시도 지금까지 좋고 한국 증시도 좋고 그러니까 금융위기가 터진다고 하는데 증시가 이렇게 좋은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사실은 미국이고 한국이고 또 독일이고 금융정책 당국이 뒤에 있어요. 일본도 좋고. 그러니까 지금 경제학자들이 그동안 이제 주식시장과 국내 경기 사이에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를 여러 차례 이렇게 그 논문 책으로 이제 발간해서 세상에 알렸어요. 네. 정책 당국이 그거 모르겠어요. 잘 알지. 네. 그래서 이 주식시장이 꾸준하게 상승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여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실물 경기가 어려울 때는 전고점을 돌파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미국 다우지수는 36,000까지 갔다가 지금 32,000, 3,000대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올랐다 내렸다 올라갔다 내렸다 그러잖아요. 다른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고. 근데 전고점은 좀처럼 돌파 못 하다가 정부 당국 혹은 금융 당국의 그 관심이 약간만 소홀해지거나 아니면 그 지원이 조금만 줄어들어도 네. 붕괴의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리고 경제 파국이나 경제 위기가 눈앞에 닥쳤을 때는 주가가 급등락을 해요. 희한하게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극단적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1929년 9월 달에 미국 다우 지수가 380일까지 상승했어요. 네. 이게 사상 최고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대공황이 진행하면서 2달 후에 이게 198까지 하락을 해요. 거의 반. 그러면 사람들이 와 지나치게 떨어졌어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추격 매수에 들어가요. 그리고 상승세로 가요. 실제로도 30년 4월에는 이게 294까지 반등을 해요. 곧 300 넘을 것 같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막 추격 매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294까지 올라간 거죠. 근데 그 뒤로 줄기차게 하락해서 이게 1932년 7월 달에는 42까지 추락해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투자자들이 좀 명심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지금은 이런 일 안 벌어져요. 왜냐하면 주가가 폭락하잖아요. 그러면 금융정책 당국이 즉각 개입해서 유동성 공급을 해요. 근데 그 유동성을 계속 공급하더라도 결국은 그 거품 꺼질 수밖에 없어요. 꺼지게 돼 있어요. 네. 오히려 만성질환으로 가는 게 문제지요. 그래서 저는 올해 연말쯤에는 다우지수가 심리적인 저지선을 300을 하향 돌파하면 이게 세계 거의 모든 나라의 주식시장을 침체로 몰아넣을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뭐 독일이든 일본이든 유럽이든 미국이든 뭐 중국이든 어디가 이렇게 터지면요. 그래서 가시적으로 이렇게 체감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서, 그리고 제법 규모가 큰 나라에서 금융위기가 터지잖아요. 네. 근데 이 금융위기는 전염성이 굉장히 뛰어나요. 금방 다른 나라로 전염이 돼요. 그래서 금방 그 금융위기는 세계 경제 전반을 지배하게 되고 세계 경제가 금융위기에 빠지게 되면 우리나라도 그 타격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전염성이 워낙 뛰어나니까. 네. 주식시장도 폭락할 수 있고 부동산 시장도 지금 어떤 의미에서 더블 디브 올 수 있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면은 그 일본 하나만 좀 여쭤볼게. 일본이 요즘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은 약간 뭐 금융위기랑 조금 먼 제목, 예를 들면은 뭐 30년 만에 잃어버린 30년을 회복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워런 버핏도 막 가서 일본 기업들 칭찬하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은 진짜 또 일본이 과연 위험한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워런 버핏은 이제 일본 가서 얘기한 거니까 립 서비스예요, 말하자면. 그리고 실제로 워런 버핏이 투자 좀 했어요. 네. 왜 했겠어요? 일본 경제가 자기 말대로 미래가 밝아서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왜냐하면 일본 정부가 일본 환율을 한때 140엔대 이상으로 끌어올렸어요. 네. 근데 일본은 여전히 경상수지 흑자거든. 그러면 조만간 시장의 힘에 의해서 그 환율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환율이 떨어지면 국제 금융 자본들은 환차익을 누리잖아요. 워런 버핏은 그건 노린 거지. 미국, 일본 경제 미래가 밝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일본 경제는 지난 30여 년 동안 초장기 저성장을 하는 바람에 투자를 거의 못했어요. 투자하게 되면 공급 과잉으로 금방 도산하니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본 경제의 체력은 극단적으로 약화되어 있어요. 네. 그런 일본 경제의 미래가 밝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일본 경제가 살아나려면 지금 당장이라도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았어야 돼요.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서잖아요. 그럼 무슨 일 벌어지겠어요? 일본 그 엔화 환율이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외국에 그동안 투자했던 일본의 그 금융 자본들이 일본으로 돌아오면 환차익 누리잖아요. 돌아올 거예요. 일본 경제는 그럼 살아나요. 그 방법 이외에는 길이 없어요. 제가 보는 한에는 그래요. 요즘 보면은 우리나라도 뭐 구조적 저성장이나 고령화 얘기하면서 일본을 닮아간다고 얘기하잖아요. 좀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일본과 한국의 경제를 비교하면 어디가 좀 더 나아 보이세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좀 낫죠. 우리나라는 이제 경상수지 흑자가 이렇게 커진 게 2010년대 이후예요. 네. 그래서 또 2015년까지는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를 해외 투자라는 미명하에 해외로 유출을 안 시켰어요. 네. 이명박 정권 때 이제 그걸 잠시 검토하다가 제가 그 강력하게 니들 큰일 난다고 내가 경고한 적이 있었는데 그 영향인지는 모르지만 좌우간 안 했어요. 네. 박근혜 정권 때도 제가 좀 아는 사람들한테 틀림없이 경상수지 흑자 해외로 유출시키자고 그럴 텐데 큰일 난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실제로 처음에는 이제 그 경상수지 흑자를 해외로 유출시키는 것보다 이제 국내 외환보유고로 쌓는 일을 하더라고요. 근데 금방 이제 그 경상수지 흑자를 해외로 유출시키는 그 정책을 펼쳐요. 한국투자공사 설립해서 거기 통해서 유출시키고 또 국민연금공단 동원해서 유출시키고 국내의 각종 연기금들 또 공사들 현금이 좀 풍부한 그런 데 동원해서 해외 투자하게 하고 또 증권사 또 우리나라 은행들 해외로 나가게 계속 독려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거 안 좋아요. 세계적으로 해외
자본을 국내 투자로 유치한 나라는 경제 번영을 누려요. 근데 국내 자본을 해외로 투자한 나라들은 설령 경제 패권을 쥐고 있는 나라도 반드시 쇠락기를 걸어요. 해외 투자한 금액에서 회수가 안 되는 건가요? 해외로 투자하면 벌지요. 그리고 국내로 들어오죠. 그러면 이 돈 어디로 가요? 또 다시 바깥으로 가요. 그럼요. 더 많이 벌기 위해서 해외로 간단 말이에요. 이게 국내 경제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머물질 않는 거군요. 해외 투자해서 번 돈은 금방 해외로 나가요. 그 반대 사례는 하나도 없어요. 영국이 태양이 지지 않는 제국이었잖아요. 동인도에서 경제적인 패권, 정치적인 패권 이걸 다 지고 있었는데 영국이 쇠락해가는 과정에도 그랬었단 말이에요. 네. 영국이 산업혁명으로 이 경상수 흑자가 누적이 되니까 이 유동성이 풍부해지잖아요. 이거를 이제 그때 한참 성장이 빨랐던 미국, 또 독일 등등의 프랑스 등등에다 계속 투자를 하면서 자국 산업들은 이제 다른 나라들의 그 경쟁에 직면하게 되고 점점 이제 쇠락해 가면서 또 그러다 보니까 금융 산업에 더 목을 매게 되고 그래서 지금 영국이 지금같이 어려운 지경에 빠진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다시 국내로 벌어들인 온 돈을 국내에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렇게는. 거기서 벌어들인 돈은 국내에 투자가 안 돼요. 왜냐하면 경상수 흑자라는 건 수출로 벌어들인 돈이잖아요. 이걸 해외로 유출했잖아요. 그럼 내수는 당연히 부진해지잖아요. 국내 경기가 부진한데 그 해외에서 번 돈 국내에다 투자하겠어요? 경기가 상승해야 투자도 증가를 해요. 그래서 국내 투자 절대 안 됩니다. 세계적으로 봐도 해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한 나라는 성장률이 높고 소득 수준도 높아요. 중국도 그랬었잖아요. 그 해외 투자 얼마나 독려하고 지방 공무원들한테 외국 기업 유치하게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오늘날의 그 경제 번영을 누리게 됐는데 지금은 이제 오히려 해외 기업들 계속 외국 기업들을 계속 쫓아내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정책으로. 우리 삼성전자도 떠났고 현대자동차도 지금 떠나려고 하고 있고 우리나라 뭐 대기업들은 거의 다 지금 떠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중소기업 몇몇 빼놓고는. 안 돼요. 경상수 흑자라는 게 과다하면 문제를 일으키듯이 이 국내 금융 자산이 과다해져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해외 자본을 유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적극적인 유치 정책이 필요하고 외국 기업 유치하는 정책을 펼쳐야 하고 그뿐만 아니라 경상수지가 약간은 적자인 게 오히려 좋아요. 경상수지가 조금 적자일 경우에는 이제 외자를 끌어들이면 그게 보전이 되잖아요. 경상수지 흑자가 큰 상태에서는 외국 기업 못 들어와요. 이게 경제가 너무 다이나믹해가지고 이게 쉽지가 않네요. 이게. 그러면은 한국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의 좀 미래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지금 몇 가지 실수를 자꾸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실수하는 법이다 그러면서 자유를 하는데 사실 경제학자가 그러면 안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제가 실수를 자꾸 하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올해 4월 달에도 경상수지가 흑자일 것으로 예측해놨었어요. 근데 약 한 8억 달러 적자가 났더라고요. 물론 거기에는 원인이 있어요. 제가 잘못 판단한 원인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수출은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수입은 둔감하지만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세계 경제의 경기가 후퇴를 하기 시작하면 수출은 금방 줄어요. 그게 조금 지나면 이제 수입이 더 빠르게 줄어들면서 경상수지는 다시 흑자로 돌아서는데 그걸 제가 판단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4월 달에 적자를 냈었고 5월부터는 이제 다시 흑자로 돌아설 거로 보고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성장률 예측치도 제가 잘못 예측해 놓은 거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저는 아직도 2분기는 0%대 아니면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 같다. 3분기는 더 낮아질 것 같다. 4분기는 더더욱 낮아질 것 같다. 이렇게 예측해 두고 있어요. 지금 국내 경제에서 신용 파괴 원리의 작동이 완전히 차단되지 않았다. 계속 지금 진행하고 있고 약하지만 그 압력이 지금 가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또 이게 틀릴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한 게, 우리 한국은 예전에 그렇게 정책 변화를 일으킬 줄 몰랐어요. 지금 환율이 1,300원대에서 지금 1,280원대로 떨어졌어요. 네, 맞아요. 짧은 기간에 엄청 빠르게 떨어진 거잖아요. 과거처럼 환율이 올라야 수출이 늘고 그래야 경기가 호전된다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못할 일이거든요. 근데 한국은행이 지난달에 총재가 환율 상승이 수출에 부정적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한 뒤부터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이야, 아주 바람직한 정책 변화다. 그렇게 되면 우리 경기 후퇴는 훨씬 속도가 느려지거나 아니면 경기가 상승으로 호전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요. 왜냐하면 환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국제금융자본들 또 외국으로 이탈했던 우리 국제금융자본들은 한국으로 돌아오면 환차익이 생기잖아요. 환차익 노리고 지금 한국으로 들어오면 국제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주식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다시 부양해 주는 거 아니냐. 네. 그리고 지금 약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신용 파괴율 작동도 역으로 돌려서 신용 창조 기능으로 되돌려 놓는 거 아니냐. 저는 지금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어요. 제발 지금 그래 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럼 그런 게 좀 있다 해도 그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 큰 데서는 여전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니까 터지면 여기도 영향을 받는 거네요. 한국도. 그럼요. 그래서 제가 걱정 중이라니까요. 물론 이제 환율이 떨어져서 국내 금융자본들이 한국으로 돌아오면 이게 이제 우리 성장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우리 경제 체력을 키워줄 거예요. 그럼 세계적인 금융위가 우리 경제를 덮치더라도 체력이 튼튼하면 그거 좀 잘 버텨내잖아요. 네. 병에 걸리더라도 체력이 튼튼하면 그 병 잘 이겨내요. 그 타격을 물론 입기는 하지만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체력이 약한 상태에서 세계적인 금융위가 우리 경제를 덮치면 그야말로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데 그러지 않고 체력이 좀 강화돼서 지금 다가오는 세계적인 금융위를 잘 극복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지금 기대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주식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장기 정체에 들어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이 장기 정책이 중에도 세계적인 금융위가 우리 경제를 덮치면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더블 딥이 온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은 올해 말부터 좀 돌아선다고 보는 것 같던데요. 내년부터 좀 좋아지고. 그래 줬으면 좋겠는데 네. 지금 그럴 기미가 안 보여. 이제 무엇보다 첫째로 미국이 지금 어떤 경제 정책도 펼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예. 지금 6월 지금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올리느냐 내리느냐도 지금 미국이 고민이 많잖아요. 맞아요. 올릴 것 같다는 게 이제 우세하기는 한데 어떻든 간에 기준금리를 올려도 문제고 내려도 문제가 생겨요. 네. 만약 올리잖아요. 그럼 국채하고 MBS 가격이 떨어져요. 이거는 모든 금융가들이 다 보유하고 있어요. 현금 보유 비율 또 자기자본 비율 등으로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 추가로 투자하고 있어요. 근데 그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경영수익가 나쁜 어느 금융기관인가는 파산으로 몰릴 거 아니에요. 네. 파산 위협이 있으면 뱅크런이 바로 일어나니까. 네. 그러면 금리가 급속하게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 해서 기준금리를 내리잖아요. 그러면 금융위는 즉각적으로 진행을 해요. 네. 왜냐하면 기준금리를 낮추면 달러는 약세로 돌아서요. 즉각 약세로 돌아서요.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는 순간에 미국에 투자됐던 국제금융자본들은 환차손 피해서 미국을 다 이탈해요. 그럼 미국의 유동성이 수축이 되고 그 유동성 수축이 신용파괴를 본격적으로 작동시킬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준금리를 올려가면 금융위기는 천천히 올 거고 기준금리를 낮추면 금융위기는 빠르게 진행된다. 이르게 진행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도 지금 고민이 많을 거예요. 지금 여당은 민주당이고 FED 의장은 이제 공화당이니까 그것 갖고 좀 알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의 압력을 연준이 얼마나 버텨줄 것인가 저는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근데 그 금융위기가 딱 터지고 큰 위기가 터졌을 때 또 금리 확 낮추고요. 재정 더 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걸 타개할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반드시 국제 공조 체제가
굳혀진 가운데 해야 돼요. 네. 미국 혼자서 기준금리 낮추고 재정 지출 늘리고 통화 늘리잖아요. 그럼 독박서예요. 경기 과열이 혼자 일어나요. 네. 경기 과열이 혼자 일어나면 경상수지 적자는 더 커져요. 네. 뭐 4%, 5% 갈 거예요. GDP에. 그렇게 되면 미국 달러는 바로 약세로 돌아가면서 미국은 그냥 파멸적인 위기로 갈 거예요. 네. 그래서 국제 공조 체제가 구축된 가운데 최소한도 G20 혹은 G30의 국가들이 같이 네. 기준금리 낮추고 재정 지출 늘리고 금융 구조 조정기금 만들고 또 통화 증발하고 이렇게 해줘야 경기 과열이 같이 일어나니까 미국만 국제 수지가 악화되는 일이 안 벌어져요. 그게 2008년 말에 그렇게 했잖아요, 미국이. 네. 그래서 2008년 말에 그 글로벌 금융위기를 아주 단기간에 큰 타격 없이 벗어날 수 있었거든요. 딱 2009년 한 해만 저성장을 하고 벗어났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미국은 고금리 또 강달러 정책을 물가 불안을 막기 위해서 펼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건 다른 나라 거지로 만드는 정책이잖아요. 근데 그거 금방 바꿀 수 있겠어요? 국제 공조체제에서 그걸 뒤집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미국이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을 펼쳤던 것에 대해서 다른 나라에 양해를 구해야 돼요. 사과하고. 근데 그게 쉽겠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걱정하고 있는.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한국 경제에 몇 가지만 질문 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업이 반도체랑 2차 전지 사업이잖아요. 뭐 이런 쪽은 아직도 좀 전도 유망하다고 보시나요? 반도체 산업 중에서 메모리 반도체가 우리나라가 세계 최강이다. 이거 누구나 인정을 해요. 네. 이건 국민소득 5만 달러 정도는 견뎌낼 수 있을 거예요. 시스템 반도체도 지금은 삼성전자 중심으로 해서 TSMC 넘어섰어요. 기술력하고 생산성에서는. 다만 매출액에서만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이쪽은 국민소득 10만 달러, 15만 달러도 견뎌낼 수 있어요. 거기다가 또 반도체 설계하는 회사들, 반도체 생산의 이제 검사 장비 중심으로 설비 산업 기업들, 이 기업들은 국민소득 20만 달러도 견뎌낼 수 있어요. 또 배터리 산업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인데 이건 정밀화학이에요. 그래서 배터리 산업은 기술이 따라서 그게 그 기업이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생산성이 문제예요. 그래서 정밀화학 쪽은 국민소득 15만 달러, 20만 달러 견뎌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기술자 빼돌리고 또 기술 빼돌리고 그래도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 흉내 못 내요.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은 기술력이나 생산성에서도 어느 나라도 못 따라가요. 다만 이제 중국이 값싼 배터리 이걸로 지금까지는 잘 버텨왔는데 이거 한계 왔어요. 그러면은 반도체랑 2차 전지 산업의 발달로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0만 불 찍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저는 이제 10년 안에 10만 불 찍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요? 이번 경제 위기만 슬기롭게 큰 타격 없이 벗어나면 네.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 환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해줘야 돼요. 너무 빠르게 하락하잖아요. 수출업체 다 망해. 네. 근데 점진적으로 하락하잖아요. 그럼 수출 기업들 지금 100달러짜리 수출하던 기업들은 필사적으로 150달러짜리 200달러짜리 개발해야 돼요. 그럼 우리나라 국제 경쟁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또 우리 기업들도 세계적인 기업으로 경쟁력도 높고 생산성도 높은 그런 기업들로 부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의 번영은 두말 할 것도 없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저는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기업은 망하기 때문에 강하다. 망하지 않게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기업은 누구도 당하지 못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그런 피땀 어린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도전을 외면하고 경쟁을 외면하면 절대 크지 못해요. 네. 국가 경제도 그렇고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도전에 당당히 맞서고 또 경쟁에도 단단히 참여하고 그래야 성장하는 거예요. 개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네. 그럼 미래에는 알 수 없는 일이긴 한데 반도체랑 2차 전지에다가 좀 투자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지금은 좀 이런 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식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장기적으로 보면 주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 대체적으로 광기는 한 3년, 그리고 패닉과 붕괴가 반년에서 각각 1년 정도 이렇게 지속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한 1년이나 2년 사이에 패닉과 붕괴가 연이어 벌어져요. 그 다음에는 한 5년에서 6년의 장기 정체기에 들어가요. 이제 그게 이제 우리 금융시장,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장기적인 그 주기예요. 이걸 모르고 투자 활동 하시는 분들, 주식 투자든 부동산 투자든 그분들은 위험해요, 사실은. 지금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장기 정체기에 들어갔어요. 지난해 그 2021년도의 패닉, 2022년도의 붕괴, 그리고 급매물 다 하소화되면서 지금 장기 정체기에 들어갔어요. 장기 정체기에도 가격은 등락을 해요. 근데 절대로 전고점 돌파를 못해요. 왜냐하면 광기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빚을 내서라도 그 집이든 부동산이든 혹은 또 그 주식이든 사잖아요. 그럼 미래 수요가 현저히 넘어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지금 현재는 그 수요가 이제 그때로 넘어갔으니까 수요가 공동화된 때. 그럼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살려면 또 저축이 축적돼야 되잖아요. 그 축적에 필요한 기간이 5년에서 6년 정도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는 지금 우리 주식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장기 정체에 들어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런데 이 장기 정체기 중에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우리 경제를 덮치면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더블 딥이 온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이게 유망하긴 하지만 타이밍상 봤을 때 조금 이른 감이 있다. 조심하셔야 한다. 조심하셔야 된다. 그 경기가 하강할 때도 그 투자에 성공하는 사람들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전쟁을 할 때도 전선이 전반적으로 후퇴하고 있는데 어느 한 부대가 치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주 뛰어난 어떤 부대는. 근데 이거 나중에 포위돼요. 큰일 나요. 포로 되는 수가 있다고. 이제 그런 걸 이제 걱정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좀 전반적으로 보셨을 때 그 경제의 3대 주체가 정부, 기업, 가계가 있다고 하잖아요. 막 가계대출 심각하다고 하고 며칠 전에는 IMF인가 뭐 OECD에서 한국 기업들도 좀 위험하다고 하고 그리고 정부도 지출 너무 많이 늘리는 거 아니냐고 또 막 정계들끼리 싸우잖아요. 좀 어떻게 주체들을 판단하세요? 참 우리나라 그 경제 전문가 경제학자들은 비겁해요. 자기 이름으로 그 얘기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OECD에 가서 한국 관련 그 보고서 쓰는 사람들 다 한국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도 빠지잖아요. IMF 가서 그런 보고 쓰는 사람 다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 자기 이름으로 얘기를 해야죠. 근데 그 사람들 계속해서 틀렸거든. 우리나라 가계부채 그 사람들 한 번도 맞은 적 없어요. 그 가계부채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등장해서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시작한 게 2002년이잖아요. 그때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은 40% 간 넘었을 때란 말이에요. 전혀 문제가 안 됐던 때. 근데 가계부채가 마치 국내 경기 하강시키고 국가 경제를 파멸로 이끌 것처럼 막 떠들었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가계대출을 억제하니까 금융기관들은 축적된 저축들이 있잖아요. 예금이 들어와 있잖아요. 갈 데가 없어요. 부동산밖에. 아니면 해외밖에. 그때 우리 부동산 시장에 금융기관들 투자가 엄청 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부동산 투자가 일어나니까 부동산 광풍이 불었잖아요. 그럼 가게들은 집 사기 위해서 가계대출을 엄청 늘렸잖아요. 그러니까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이 결국은 2007년 말에는 우리나라 가계부채 대 GDP 비율이 70%까지 올라갔어요. 그런 쓴맛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제가 누구라고 다 지명할 수 있어요. 누구라고. 근데 지금은 이제 IMF, OECD 이 기관의 공신력을 앞세워서 그 뒤에 숨어 있어요. 그거 안 돼요. 또 그 사람들의 가장 큰 그 잘못은 뭐냐면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몇 천조라고 막 떠드는데 이것도 가계부채고 저것도 가계부채고 이것도 가계부채라고 막 포함을 시켜요. 거기다가 대 GDP 비율이 몇백 %로 세계에서 제일 지금 최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통계 조작은 안 돼요. IMF는 통계 매뉴얼을 각국에 권장하고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주요 경제 지표 중에서 IMF 통계 있잖아요.
거기에 실리지를 못해요. IMF 통계 매뉴얼 안 맞으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IMF 통계 매뉴얼에 따라서 그 통계를 집계를 해요. 그럼 가계부채의 대 GDP 비율도 공식적인 통계로 이걸 집계를 해야 돼요. 공식적인 통계가 뭐냐? 가계부채는 가계신용이에요. 이거 한국은행이 매달 발표를 해요. 그리고 GDP는 또 한국은행이 매달 발표를 해요. 매 분기 발표를 해요. 그러면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가계신용 대비 이 GDP 비율을 따져야 이게 그 세계적으로 공신력 있는 통계지, 그 다른 나라 비교할 수 있는 통계지, 지들 멋대로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어떻다? 또 가처분 소득 대비 하면서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가처분 소득은 완전히 그냥 외면해요. 지들이 가처분 소득 만들어내요. 1m짜리 자는 세계 공통이어야 돼요. 근데 지들은 2m짜리 자를 내가 이 2m짜리를 1m로 간주하고 내가 그 척도를 하겠다. 이런 짓을 하면 안 되죠. 지금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은 지금 현재 80% 간 넘었어요.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경제가 번영하고 있고 소득 수준이 높은 나라들은 가계부채 비율이 다 130% 넘어요. 모두 다 130% 넘어요. 가계부채 비율이 낮은 나라는 소득 수준이 낮거나 아니면 국내 경기가 장기간 정치하는 나라예요. 어느 게 좋아요? 가계부채 비율 높은 게 좋아요. 그럼 그 이유가 뭐겠어요? 이것도 따져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거 간단해요. 금융기관은 1,000억 원을 한 개 기업에 대출해 주는 것이 1,000개의 가게에 1억 원씩 대출해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이익이에요. 관리 비용이 싸요. 직원 한 명으로도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어요. 1,000개 가게에 대출해 주면 직원 한 명 갖고 안 돼요. 10명 갖고도 부족할지 몰라요. 또 부실화되면 법률적인 후속 조치를 취하는데도 이건 쉬워요. 기업 대출은. 가계 대출은 여러 가게를 대상으로 해서 이 복잡해요. 그래서 금융기관들은 신용이 튼튼한 기업에 충분히 대출을 해둔 다음에 비로소 가계 대출을 해줘요. 그 얘기는 자본 축적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본 축적이 큰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아요? 큰 게 좋죠. 그렇죠. 가계부채 비율이 높을수록 좋단 말이에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답답하죠. 또 우리 경제에 대해서는 희한하게 이제 그게 바탕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분석을 하고 진단을 하고 그래요. 예측도 그렇게 하고. 우리나라 경제는 잠재 성장률 6% 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2%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 뭐하라 그러냐? 분기별 성장률이든 연간 성장률이든지 5%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잠재 성장률보다 훨씬 높은 성장률이잖아요. 그럼 경기 과열이잖아요. 경기 냉각시키라고 주장을 해야 되잖아요. 나는 그 사람들 그 얘기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6%, 7%까지 더 올리라 그래요. 이율 배반이잖아요. 5km 구간을 예를 들어서 마라토너가 13분에 뛸 수 있다고 쳐요. 근데 갑자기 11분에 뛰어봐요. 어떻게 돼요? 거의 뭐 금방 탈진하잖아요. 네. 경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게 되면 금방 탈진해요, 경제도. 근데 그런 주장을 한 번도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 2%밖에 안 된다는 사람들이. 네.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제가 5년 안에 6만 달러 갈 수 있고 10년 안에 10만 달러 갈 수 있다고 자신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까요? 미국 경제, 중국 경제, 뭐 독일 경제 이런데 그 금융위기 트리거가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하고 있는데 한국은 그들 국가들보다는 좀 더 안전된 건가요? 희한하게 참 지금 정권이 운이 좋은 것 같아요. 기재부 장관하고 한국은행 총재가 제가 지금까지 겪은 경제 전문가 중에서는 최상급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요? 이분들이 경제 관료 출신이고 경제학자 출신인데 희한하게 현실을 먼저 봐요. 제가 미국 부러운 게 그거거든요. 미국은 재무부 장관인데 연준 의장이든 그 연준 직원이 연준 의장 되는 사례도 없고 재무부 직원이 공무원이 그 재무부 장관 한 사례가 없어요. 네. 현장에 수십 년 겪은 사람들, 금융회사든 대기업이든
이런 데에서 CEO 등등의 경력을 겪은 사람들만 그 자리에 임명을 해요. 네. 그 사람들은 현장에서 겪었으니까 이론보다 현장이 더 중요하다는 거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정책은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부러워하는데 이번에 우리 한국은행 총재하고 기재부 장관은 그런 의미에서 현장을 먼저 보는 거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 약간의 스테레오타입이 좀 있긴 있어요. 집권 초기에 환율 상승시킨 같은 실수도 많이 했는데 앞으로 경제 위기가 본격적으로 진행할 때는 현실을 먼저 봐서 좀 적절히 극복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 희망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그렇군요. 그 한국은행 총재님은 진짜 좀 칭찬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역대급. 이번에 참 제가 깜짝 놀란 게 금융 완화 정책, 재정 팽창 정책으로 경제를 살리는 사례가 없다. 그거 했다 나라 망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게 사실은 그게 역사적 사실이에요. 근데 경제학은 반대로 가르치잖아요. 경제학과 다른 얘기를 해요. 경제 전문가들이 또 한 사람은 경제학자 출신인데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 사람들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생각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좀 정권 말기까지 직책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조금 의문이긴 해요. 지금 경제난이 엄청 심각하거든요. 국민들이 느끼는 건 지금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경제 팽창을 하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더 막 곰고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키는 건데 근데 이제 그거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중장기적으로 좀 보고 근본적으로 치료를 해야 된다라는 진단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건가요? 재정 팽창 정책은 이거는 영양제가 아니에요. 약이에요. 약 처방이란 말이에요. 네. 경제 질병을 처방하는 처방제. 그게 왜 그러냐면요. 재정 지출이라는 거는 생산성과 수익성이 낮아서 민간 부문이 외면하는 분야에 주로 투입이 돼요. 네. 그래서 재정 지출이 민간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늘면 늘수록 국가 경제의 평균적인 생산성은 낮아지고 그리고 한계 생산성은 마이너스로 가요. 이 얘기는 성장률을 떨어뜨린다는 얘기예요. 재정 지출이 늘면 성장률은 반드시 줄어요. 반대 사례가 없어요. 네. 물가 불안에만 기여를 하지.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거나 나중에는 결국은 초인플레이션으로 가요. 근데 이제 현 경제학에서는 안 받아들여요. 경제 병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은행 총재가 그 얘기를 해서 깜짝 놀랐어요. 대신 재정 팽창이 반드시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경제가 악순환할 때, 네. 축소 재생산의 악순환 과정에 들어가면 생산이 줄면 소득이 줄고 소득이 줄면 소비가 줄고 소비가 줄면 다시 생산이 줄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 벌어질 경우에는 여기에 재정 지출을 과감하게 투입해서 이 선순환으로 돌려놔야 돼요. 네. 수요를 늘리잖아요. 그럼 소비가 늘죠. 네. 소비가 늘면 생산이 늘죠. 네. 생산이 늘면 소득이 증가하죠. 네. 그럼 선순환으로 돌아서요. 그 역할에는 재정 지출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경제가 악순환에 빠져들 때는 재정 팽창 정책이 필수지만 이게 경제 성장에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건 지금 할 때는 아니다. 더 극단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근데 그 타이밍을 잘 알고 계시는 거군요. 네. 소장님 오늘 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좋은 말씀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하고 혹시 끝으로 좀 시청자님들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만으로도 저는 무척 행복합니다. 그동안에 저는 그 경제학의 첫 단추를 아담 스미스가 잘못 깨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교회에 가서 예수님이 첫 단추를 잘못 깨어서 기독교가 지금 뭐 잘못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경제학계에서 제가 설 자리가 없었어요. 근데 다행히 이제 이게 불행인지 모르지만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터질 듯 말 듯 하고 있으니까 제 경제 병력이 각광을 받기 시작했고 최근에 제가 집필한 경제 파국으로 치닫는 금융위기라는 책이 또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평가를 받으면서 이렇게 여러분과 접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게 저한테는 큰 행운이라고 생각하는데 국가적으로는 불인이죠. 다만 이제 제가 이런 책들을 통해서 또 이런 방송에 나와서 하는 얘기들이
당면하고 있는 경제난을 헤쳐나가는데 다소나마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금융위기만 잘 극복하면 우리 경제의 미래는 무한히 밝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제 마음은 그만큼 간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장님. 소장님, 그러면은 말씀 중에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겨서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지금은 막 이렇게 조금 과하게 투자하기보다는 현금을 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게 나은 건가요? 저는 이제 투자 자문을 받을 경우에 참 난처해요. 왜냐하면 경제 전문가의 투자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영역을 침해하는 것 같아서 불편하기도 하고 또 자신이 투자하게 되면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자꾸만 경제를 진단하고 예측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그 진단과 예측이 틀려지게 돼요. 그래서 큰 피해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되도록이면 안 드리려고 하는데 다만 이 말씀은 드릴 수 있어요. 지금처럼 미래가 불확실할 때, 불투명할 때 이런 때에는 최대한 신중하고 수비적으로 투자 활동이든 경제 활동이든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경제 파국으로 치닫는 금융위기에 최용식 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카이 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